이게 보고서입니까? 일기장입니까? 회의실에 낮은 웃음이 번지는 가운데 김태준이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툭 튕기며 말했습니다. 고졸 출신답게 정리가 촌스럽네요. 사람들이 슬쩍 시선을 돌리며 입꼬리를 올렸고 박정우는 잠깐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문제없게 맞춘 겁니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20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의 책상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가 떠난 뒤 회사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대성테크 사옥. 이른 새벽 6시, 복도 불도 아직 켜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 불빛이라고는 박정우 자리 위 형광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빛 아래 그는 납품 일정표를 펼쳐놓고 수첩을 훑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퇴근 전에 출력해둔 거래처 목록, 누렇게 바랜 수첩, 그리고 잉크가 다 달아가는 볼펜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줄을 짚어 내려가며 납품 날짜를 확인하고 순서를 다시 옮겨 적는 것이 그의 아침이었죠.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진 적 없는 루틴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익숙했습니다. 수첩 귀퉁이는 너덜너덜 달아 있었고 볼펜 잉크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듯 흐릿했지만 그는 새 펜을 꺼내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윙윙거리는 소리, 복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환풍기 소리,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는 새벽 사무실에서 박정우는 오늘 하루를 혼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9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있는 날이라 그런지 다들 조금 이른 시간에 들어왔고 삼삼오오 모여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나눴습니다. 박정우는 수첩을 닫고 회의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 앉던 자리를 찾았지만 그 자리에는 이미 후배 하나가 가방을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 옆도 또 그 옆도 사람이 채워져 있었죠. 누가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정우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끝 문에서 가장 가까운 말석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잠시 후 본부장 김태준이 들어왔습니다. 40 중반의 나이였지만 체격이 크고 걸음이 빨랐습니다. 네이비 수트 재킷을 단정하게 걸쳐 입은 채 서류 파일을 옆구리에 끼고 들어오더니 착석하기 전에 회의실 전체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사람 하나하나를 훑는 것인지 공간 전체를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시선이 지나간 자리마다 사람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면서 보고서 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1장, 2장.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빠르게 튕겨 넘기던 그가 중간쯤에서 멈추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가볍게 두드리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게 보고서입니까? 혼잣말처럼 낮게 뱉은 말이었는데도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일기장도 아니고. 팀장이 박정우 쪽으로 힐끗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살짝, 아주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박정우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정우 씨. 김태준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 박정우 씨가 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태준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났습니다. 역시. 그가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고졸 출신답게 정리가 좀 촌스럽네요.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크게 웃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틀어막고 피식거리는 소리, 시선을 슬쩍 옆으로 돌리며 어깨를 들썩이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헛기침을 했는데 그 입꼬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신임 여직원만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손 위에 올려둔 볼펜을 꽉 쥔 채로 그대로 박정우는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말이 올라오려다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로 작년에 거래처 클레임 3건을 막았다는 것, 납기 위기 때 혼자 6곳에 전화를 돌렸다는 것, 그 안에 담긴 납품 순서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경험에서 나온 것인지, 그런 말들이 목 어딘가에서 올라오다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등을 약간 굽힌 채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박정우는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바닥 위로 쏟아지는 것을 잠시 느끼다가 두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관자놀이 쪽으로 희끗하게 올라온 흰 머리, 눈 밑에 짙은 그늘, 칼깃이 살짝 구겨진 셔츠목. 형광등 불빛 아래 그 얼굴이 조금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종이 타월로 손을 닦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지나치던 후배 둘이 자기들끼리 낮은 소리로 무언가를 속닥였습니다. 박정우가 가까워지자 목소리가 뚝 끊겼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박정우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늦게 전체 공지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김태주는 단상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도 데이터가 아니라 감으로 움직입니다. 오래 있었다고 핵심 업무를 맡는 건 이제 통하지 않아요. 잠깐 말을 끊더니 벽 어딘가를 향하듯 시선을 들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회사도 수준을 맞춰야죠.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노트에 뭔가를 적는 척했습니다. 아무도 맞장구를 치지 않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의실 천장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테이블 위로 그리고 박정우의 얼굴 위로 흔들렸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책상 앞에 낯선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인사팀 소속이었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고 박정우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 잠깐 시간 되세요? 박정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 흰 봉투를 바라보는 눈빛이 한 박자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인사팀 직원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박정우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 끝 소회의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흰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였고 상대방은 무언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고개를 젓는 것도 아닌 채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주차장 쪽에서 트럭 한 대가 후진하는 소리가 삑삑 들려왔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작 테이블 맞은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대성테크에 처음 들어온 것은 25살 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해를 부품 납품 일용직으로 떠돌다가 정직원으로 들어온 곳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저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납품 서류를 날랐고 거래처 전화를 받았고 창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처 담당자들 이름을 하나씩 외웠습니다. 명절에는 개인 돈으로 문자를 넣었고 납기가 급하게 바뀌는 날이면 퇴근 후에도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쌓인 거래처 관계가 10년이 넘자 슬슬 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박정우를 찾았습니다. 납기가 꼬이면, 클레임이 들어오면, 거래처 담당자가 바뀌면 어김없이 박 과장한테 물어봐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수고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됐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문제는 그 공이 박정우에게 돌아온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해 전 일이었습니다. 주력 거래처 하나가 납기 문제로 계약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이틀 동안 매달려 담당자를 설득했고 생산팀 일정을 다시 짜서 납기를 맞춰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유지됐는데 그 다음 팀 회의에서 팀장이 임원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거래처 유지권은 제가 직접 조율했습니다. 박정우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원이 팀장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박정우는 그냥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문에 비 한 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것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인사평가는 해마다 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성실 하나 한계가 있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문구였습니다. 박정우는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나중에는 읽고 나서 그냥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열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마다 열어보는 것은 어쩌면 그래도 무언가 달라져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승진 발표가 날 때마다 박정우는 게시판 앞에 서곤 했습니다. 이름 목록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박정우도 읽었습니다. 맨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러나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그 전에에도 그 뒤에서 후배 하나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요? 딱히 박정우에게 한 말은 아니었겠지만 그 말은 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박정우는 게시판에서 눈을 떼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아 수첩을 펼치는 것 외에 달리 할 것이 없었습니다. 회식 자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글을 지웠습니다. 술잔을 들고 돌아가며 건배사를 외치는 자리였는데 박정우 차례가 되면 누군가가 슬쩍 순서를 건너뛰었습니다. 일부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3번 연달아 같은 일이 벌어지자 박정우는 스스로 먼저 잔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빠진 것인지 빠지게 된 것인지조차 점점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회식에서는 옆 테이블 후배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요즘도 고졸 과장이 있네요. 웃음 섞인 말이었습니다. 박정우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앞 빈 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 날 중 하나 퇴근길이었습니다. 버스 안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기댄 채 핸드폰을 보는데 문자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였습니다. 박 과장님 덕분에 이번 건 잘 됐습니다.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박정우는 핸드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내렸다가 그냥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연달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빛이 차창 위로 한 줄로 흘렀다 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그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밖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위로인지 서글픔인지 버스 안에서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박정우는 아침 6시에 출근했습니다. 수첩을 펼쳤고 납품 순서를 정리했고 거래처 전화를 받았습니다. 20년을 그렇게 했으니 달리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그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계속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퇴근 무렵 사무실에 사람이 빠져나가고 나면 박정우는 혼자 남아 마지막으로 내일 납품 일정을 한 번 더 후쳤습니다. 불을 끄고 일어나 복도를 걸어 나갈 때 양쪽 사무실 불이 모두 꺼진 긴 복도를 그 혼자 걸어가는 모습은 옆에서 보면 꽤 외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우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복도를 20년 동안 걸어왔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인사팀 직원이 흰 봉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박정우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종이 귀퉁이가 손끝에 닿았을 때 그의 손가락이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A사 용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나직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조직 효율화, 인력 재배치, 회사 방향과의 적합성 검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반듯하게 정돈된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미리 써온 것을 읽는 것인지 여러 번 말해서 외워진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습니다. 박정우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문장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내용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글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사팀 직원이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효율화 방침에 따른 결정입니다. 회사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단. 그 단어가 이상하게 오래 귓속에 남았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그 판단을 내렸는지는 서류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처리됩니다. 잠깐 사이가 있었습니다. 사원증은 오늘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부로. 박정우는 그 말을 한 번 더 되새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나가는데 하루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소회의실을 나오면서 박정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로 곧장 걸어가 수첩을 집어들었고 서랍 안쪽에 꽂혀 있던 거래처 파일들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팀장 자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팀장 최성호는 모니터를 보다가 박정우가 다가오자 의자를 반쯤 돌렸습니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팀장님, 거래처 자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납품 순서부터 외상결제 일정까지 파일로 넘기는데 하루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최성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래처마다 특이사항이 있어서요. 그냥 파일만 넘기면 흐름을 모르니까 최소한 인계서라도. 박 과장. 최성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이 팀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그 말 끝에 잠깐 눈길을 돌렸습니다. 박정우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박정우는 손에 들고 있던 파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김태준이 복도를 지나가다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정우가 파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더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정우 씨, 자료는 그냥 두셔도 됩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팀에서 재정리할 예정이라서요.
인수인계 따로 필요 없습니다. 박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래처마다 담당자도 다르고 결제 조건도 다릅니다. 적어도 거래처 연락처랑 납기 일정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김태준이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짧게, 더 분명하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사무실 안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모니터에서 눈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우는 파일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파일 표지 위에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두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박정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위 칸에는 수첩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올해 쓰던 것, 작년 것, 그 전 것들. 해마다 한 권씩 써온 수첩이 7, 8권은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오래된 것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빼곡하게 들어찬 글씨들, 거래처 이름과 담당자 연락처, 납품 날짜와 특이사항, 결제 조건과 클레임 내역. 어떤 페이지에는 거래처 담당자 생일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별표가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챙겼다는 표시였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페이지를 한번 쓸었습니다. 회사 자료는 두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첩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박정우가 개인 돈으로 사서 개인 시간에 채워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수첩들을 차곡차곡 쌓아 종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짐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첩 몇 권과 개인 상비약, 여분 볼펜 몇 자루. 20년을 다닌 자리에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것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원증을 들었습니다. 목에 걸고 다닌 지 20년이었습니다. 증명사진 속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머리카락도 까맣게 가득했습니다. 그 얼굴이 지금 이 자리에 올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때였습니다. 박정우는 사원증을 손 안에서 한번 쥐었다가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잠깐 멈칫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팀원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정면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장 오래 함께 일했던 후배 이민혁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뭔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정우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붙잡혀봐야 서로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동안 복도 저편에서 팀장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 섞인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박정우가 있는 쪽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쳐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선이 한번 마주쳤지만 팀장은 통화를 이어가며 반대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박정우는 혼자 탔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사무실 풍경이 조각조각 잘려나갔습니다. 모니터 불빛들,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비어 있다고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은 박정우의 자리.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진동이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낮부터 잔뜩 흐려 있었는데 어느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이더니 순식간에 제법 굵어졌습니다. 박정우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처마 밑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어깨 위로, 머리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수첩들이 젖을까봐
종이 가방을 재킷 안쪽으로 당겨 안았습니다. 그것만큼은 젖으면 안 됐습니다. 빗속을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산 하나 없이 서두르지도 않으면서 그냥 걸어갔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하루도 주지 않았습니다. 짐을 정리할 하루도, 자료를 넘길 하루도, 20년을 바쳐온 사람에게 돌아온 것이 고작 흰 봉투 한 장이었습니다. 박정우가 떠난 다음 날 아침, 대성테크 사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불이 켜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렸고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았고 키보드 소리가 하나둘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한 사람이 짐을 싸서 나간 것이 이 건물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처럼 사무실은 그냥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20년 동안 앉아있던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모니터 전원이 꺼져 있었고 키보드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첩과 파일들이 쌓여 있던 그 자리가 지금은 너무 깔끔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반 김태준이 회의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박정우 씨 업무는 팀 내에서 나눠서 처리하면 됩니다. 크게 달라질 것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는 사람도 손을 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팀장 최성호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받아쳤고 그것으로 박정우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로 흩어지면서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가 맡았던 일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최성우가 일단 파악부터 해봐요라고 말했지만 그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한 번씩 보다가 각자 자기 모니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전 10시가 채 안 됐을 무렵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납품업체 쪽이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출고 물량 순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받은 후배 직원 강민준이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선뜻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정우가 쓰던 자리 컴퓨터를 켜보았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가 수십 개였고 파일 이름들은 날짜와 거래처 약어들이 조합된 형태였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열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전화기를 다시 들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10시 20분쯤 왔습니다. 이번엔 거래처 구매 담당자였습니다. 다음 달 납품 일정표 이메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최성우가 받았는데 어떤 거래처인지 어떤 일정표인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수화기를 내려놓은 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확인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11시 직전이었습니다. 생산팀 팀장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오후 출고 순서 확인해야 하는데 영업지원팀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요. 박 과장님 자리가 바뀐 건가요? 강민준이 전화를 넘겨받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확인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는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민준이 박정우 컴퓨터 앞에 붙어 앉았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며 폴더를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파일 하나를 열었더니 엑셀 시트가 나왔는데 거래처별 납품 일정과 수량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엔 표가 잘 정리된 것 같았지만 셀마다 메모가 달려 있었고 수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색깔로 구분된 항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강민주는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결국 파일을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다가 또 닫았습니다. 최성우가 지나가다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인수인계 자료 없어요? 강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은 게 없습니다. 최성우가 인사팀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박정우 씨 인수인계 서류 혹시 있습니까?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저희도 받은 게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성우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본부장님이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 뒤로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파일 안에 또 다른 파일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안에 또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거래처 이름 옆에는 담당자 이름과 직통번호,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분 목요일 오전 자리 비움 결제일 말일에서 이걸 5일로 변경됨, 클레임 이력 있으니 납기 하루 여유 둘 것 같은 메모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그것을 읽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게 전부 박정우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거래처에서 처음으로 항해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들어오기로 한 물량이 왜 아직도 안 왔습니까? 목소리가 굵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강민준이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를 2번 반복하는 동안 상대방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일정이 하루 밀렸고 그 전주에도 연락이 늦었어요. 박 과장님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말 끝에 강민준이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잠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성호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박 과장님 개인 연락처 혹시 아십니까? 최성호가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다가 잠깐 손을 멈추었습니다. 있긴 한데.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사원증을 내려놓고 빗속을 걸어나간 사람에게 다음날 바로 전화를 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올 말이 두려운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오후 늦게 생산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출고 순서 아직도 확인이 안 됩니까? 라인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최성우가 직접 받았습니다. 잠깐만요라고 말하고 수화기를 옆구리에 끼운 채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강민준에게 눈짓을 보냈고 강민준은 다시 박정우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날짜가 가장 최근인 파일을 골라 열었는데 출고 순서표가 맞긴 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메모란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거래처 3번 라인 먼저, 비거래처 수요일 이후 가능, 시는 목요일 담당자 휴가 확인 요망. 강민주는 그 메모를 소리내어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생산팀에는 내일 오전까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사람이 줄어들고 나서 자리에 남아있던 직원 하나가 모니터를 끄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박 과장이 다 맞추던 거 아니었어? 크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 끝에 그냥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직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 귀에 닿았고 다들 잠깐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 김태주는 자기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임원이었습니다. 받자마자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본부장, 오늘 납품 일정 문제가 몇 건 있었다고 하던데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태준이 등을 펴며 말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업무 분장 중이라 일시적인 혼선입니다. 곧 정리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 그는 잠깐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옥 아래 주차장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어젯밤 비가 남긴 물기가 불빛 아래 번지듯 고여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혼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민준이 하루 종일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던 그 파일들이 최성호가 핸드폰을 꺼냈다가 내려놓던 그 망설임이 거래처 담당자의 박 과장님은 이런 적이 없었는데라는 말 한마디가 일시적인 혼선으로 끝날 일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시적인 혼선. 김태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혼선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가 지날수록 조금씩 더 커졌습니다. 물에 번지는 잉크처럼 처음엔 작은 점이었다가 어느새 손쓸 수 없을 만큼 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짐의 시작에는 항상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없다는 것. 박정우가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납품 우선순위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성테크는 거래처가 15곳이 넘었고 그 15곳이 각자 납품을 요청하는 날짜와 수량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거래처는 월말에 몰아서 받았고 어떤 곳은 주 단위로 소량씩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거기다 생산 라인 사정에 따라 출고 순서를 매번 조율해야 했는데 그 조율을 박정우가 수년째 혼자 해오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공용 프로그램도 있었고 기본 일정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맞물리는 복잡한 조율은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박정우의 수첩 안에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박정우의 컴퓨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파일 하나를 골라 출력해 보았습니다. A사 용지 3장이 나왔는데 거래처 이름과 납품 수량, 날짜가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이런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표는 기준표임. 실제 출고 시 생산팀 가동 상황 및 거래처 당일 요청 반영 필요. 강민준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기준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산팀 가동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거래처 당일 요청을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재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업지원팀, 이번 달 외상결제 정산이 맞지 않습니다. 거래처 3곳에서 금액이에 들어왔는데요. 최성호가 전화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느 거래처입니까? 재무팀이 이름 3곳을 불러주었고 최성호는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처들의 외상결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 달 청구 금액이 왜 달라졌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정우가 관리하던 거래처별 결제 조건표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지만 강민준이 컴퓨터를 뒤져보아도 어떤 파일이 그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최성호가 재무팀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자리에 앉아 한동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재무팀 과장이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를 덧붙였던 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박 과장님이 계실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그 말을 하는 목소리가 따지는 것도 위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더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그 즈음 사무실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두고 사람들이 슬금슬금 말을 옮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인수인계를 안 받은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자료 공유가 안 된 구조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최성호는 박정우 씨가 혼자 틀어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흘렸습니다. 재무팀은 영업지원팀이 정리를 못하는 것이라 했고, 영업지원팀은 갑자기 사람을 내보내놓고 시스템 탓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들이 사무실 안 곳곳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작 박정우 이야기는 이상하게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자료를 공유 안 하는 스타일이었잖아요 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에게 책임을 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입을 열었다가 그냥 다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해야 하는 이유도 딱히 없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중간 규모 거래처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이 더 무게가 있었습니다. 연락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요. 납기 일정도 2번 바뀌었고 정산도 이번 달 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성호가 죄송합니다. 내부적으로 담당자 교체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이 나가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래처입니다. 내부 사정이 어떻든 저희 납기는 맞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식이면 계약 조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성호는 전화를 끊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도로가 보였고 차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손을 짚었다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계약 재검토?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김태준이 들어오면서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현황 파악이 됐습니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최성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래처 3곳에서 납기 지연 문제가 있고 외상결제 정산은 이번 주 안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계약 재검토 얘기가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준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각자 담당 거래처 파악해서 내일까지 보고하세요. 시스템 문제는 IT팀이랑 협의하고요. 그것이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회의실을 나서면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강민준이 문을 나서다가 옆에 있던 선배 직원에게 낮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까지 파악해서 보고하라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선배가 잠깐 걷다가 멈추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박 과장이 살아있으면 물어보면 됐는데. 살아있으면 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했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강민준 혼자 박정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사무실에서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 위로 창백하게 퍼졌습니다. 파일을 열고 읽고 닫고 또 다른 파일을 열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폴더 안에 하위 폴더가 여러 개 있었고 그 안에 또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날짜별로 쌓인 파일들이 그 안에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클레임 대응 기록, 납기 조율 내역, 거래처 담당자 교체 이력, 계약 조건 변경 히스토리. 하나하나 열어볼수록 이것이 단순한 업무 파일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꾸준히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강민주는 마우스를 내려놓고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고
복도 끝 어딘가에서 청소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한참 그렇게 있다가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습니다. 이걸 혼자 다 하고 있었던 거야.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말은 그냥 형광등 아래 허공으로 퍼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빈자리 하나가 이렇게 큰 구멍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성테크를 나온 뒤 박정우는 한동안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에 밴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납품 일정이 머릿속에서 먼저 돌아갔고 손이 저절로 수첩 쪽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 하고 멈추는 것이 며칠째 반복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것인지 그는 그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낮에는 집안을 조용히 정리하거나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이 쑤셨고 너무 오래 걸으면 발바닥이 뻐근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 시간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주어진 여백은 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연락이 온 것은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박정우 과장님이십니까? 저는 신성정밀 대표 장성민이라고 합니다. 박정우는 잠깐 말없이 있었습니다. 신성정밀. 대성테크와 몇 번 간접적으로 거래가 닿았던 중소부품업체였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업계에서 꼼꼼하다는 소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번 뵐 수 있겠습니까?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박정우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먼지 한 톨이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면접 날 아침 박정우는 옷장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장은 있었습니다. 대성테크 다닐 때 명절이나 중요한 거래처 방문 때 입던 것이었습니다. 꺼내보니 어깨선이 멀쩡했고 구김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림질을 하고 셔츠 깃을 바로잡은 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지는 않았지만 익숙하지도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매다가 한번 풀었다가 다시 맸습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신성정밀 사옥은 구로 공단 쪽 낡은 건물 5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좁았고 버튼이 손때로 반들거렸습니다. 5층에서 내리자 복도 끝에 유리문이 있었고 안쪽으로 작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대성테크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책상마다 서류가 정돈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거나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으니 맞은편에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차림이었고 서류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박정우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짧은 눈빛이었지만 나이를 재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우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 학벌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것은 딱히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성민은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고 눈매가 조용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마주 앉으니 테이블 위에 이력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펙란은 별게 없었습니다. 고졸, 대성테크 20년 영업지원팀 과장. 장성민은 그것을 보면서 첫 질문을 꺼냈습니다. 학교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현장에서 뭘 해결해 오셨습니까? 박정우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20년 동안 면접을 본 적이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었고 그보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기억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성테크에서는 누가 뭘 해결했는지보다 누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더 먼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납기가 하루 앞으로 닥쳤는데 생산 라인이 멈춘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갑자기 바뀌어서 계약 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던 일, 외상결제 조건이 3번 바뀐 거래처를 5년 동안 놓치지 않고 붙잡은 일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사과보다 먼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몸으로 배운 이야기. 장성민은 듣는 동안 메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정우가 말하는 속도에 맞춰 펜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죄송한데 거래처에서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납품 수량이 다르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서 아무도 답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장성민이 미간을 좁히며 박정우 쪽을 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잠깐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박정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느 거래처입니까? 직원이 회사 이름을 댔습니다. 박정우가 물었습니다. 이번 달 납품이 몇 차례였습니까? 직원이 2번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1차 납품일이 언제였고 계약 수량이 얼마였습니까? 직원이 잠깐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뒤졌습니다. 날짜와 수량을 읽었습니다. 박정우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2차 납품 때 단가가 바뀌었습니까? 직원이 네, 지난달 말에 조정됐다고 하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량은 맞고 금액 기준이 다른 겁니다. 거래처 담당자한테 지난달 단가 조정 공문 다시 한번 보내드리면 해결됩니다. 직원이 장성민을 보았고 장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나갔습니다. 면접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장성민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30분째 못 풀고 있던 건데요. 박정우는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비슷한 경우를 여러 번 겪어봐서요. 장성민이 그 말을 듣고 잠깐 박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재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런 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정우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장성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거래처 관리 전반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직함은 팀장이었습니다. 박정우가 대성테크에서 20년 동안 과장으로 머물렀던 그 자리가 여기서는 첫날부터 다른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연봉 조건을 들었을 때 박정우는 숫자보다 그 직함을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거래처 관리팀장. 자기가 해온 일이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출근 첫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사무실 입구에 직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꾸민 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박정우는 네라고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첫 업무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원 3명이 둘러앉았고 박정우가 거래처 현황을 물어가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면 사람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질문이 오면 천천히 답했고 답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일을 해왔는데 이 방 안에서 그 일이 처음으로 제 무게를 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직원들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박정우는 혼자 남아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래처 이름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낡은 수첩이 아니었습니다. 새 노트였습니다. 같은 손으로 같은 일을 다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대성테크 최성호였습니다. 부재중 전화 한 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화면을 잠깐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로 눈을 돌렸습니다. 적어야 할 이름이 아직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신성정밀의 자리를 잡는 동안 대성테크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불이 켜졌고 사람들이 출근했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뭔가가 계속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납기가 하루씩 밀렸고 거래처 연락이 늦어졌고 정산 오류가 한 건씩 쌓였습니다. 강민주는 매일 박정우 컴퓨터 파일을 들여다보며 조금씩 흐름을 익혀가고 있었지만 그것은 수년치 경험이 압축된 자료였습니다. 며칠 만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항로를 잃었을 때 노를 아무리 저어도 방향이 잡히지 않는 것처럼 회사는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기 납품 마감이 다가왔습니다. 대성테크의 분기 납품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주요 거래처 5곳에 한꺼번에 납품이 집중되는 시기였고 물량도 평소의 2배가 넘었습니다. 계약 조건이 까다로운 곳도 있었고 납기를 하루라도 어기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있던 시절에는 이 시기가 되면 그가 한 달 전부터 거래처별 납품 일정을 다시 짜고 생산팀과 출고 순서를 조율하고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 여분 일정까지 잡아두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분기 납품을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습니다. 김태주는 한 달 전 회의에서 이번 분기 납품은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수기 방식 대신 회사 공용 시스템으로 일정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효율화였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으로 하면 더 편하고 정확할 것 같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에 각 거래처의 특이사항이 입력되어 있는지, 납기 조건의 세부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없었습니다. 마감 사흘 전 첫 번째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거래처 한 곳에서 확인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납품 사양서에 저희가 요청한 규격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강민준이 시스템을 열어보았습니다. 납품 수량과 날짜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양서 항목을 들여다보니 거래처가 2달 전에 요청한 규격 변경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변경 내용은 박정우 컴퓨터 파일 안에 메모로 남아 있었지만 시스템에는 옮겨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강민준이 최성호에게 보고했고 최성호가 생산팀에 연락했습니다. 생산팀은 지금 수정하면 납기 하루 늦어집니다라고 했습니다. 최성호가 하루 늦으면 위약금 조항이 걸리는 거래처입니까? 라고 물었고 강민준이 파일을 뒤졌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찾는 데만 20분이 걸렸고 찾고 나서 읽어보니 납기 지연 시 하루당 계약금의 1%를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김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이게 지금 나옵니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감 하루 전날 밤 출고 일정이 한 번 더 틀어졌습니다. 생산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번 라인 부품 수급이 늦어져서 내일 오전 출고가 어렵습니다. 오후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오후 출고로 넘어가면 당일 배송이 안 되는 거래처가 2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준이 그 두 곳의 계약 조건을 확인하러 다시 파일을 뒤졌습니다. 하나는 당일 배송 조항이 없었고 다른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거래처가 하필이면 이번 분기 납품 중 계약 금액이 가장 큰 곳이었습니다. 긴급회의가 밤 9시에 소집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불이 켜졌고 지친 얼굴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태준이 들어오면서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동작이었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왜 이 모양입니까? 납품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게 이겁니까? 목소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일제히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직원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크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거 박 과장이 항상 맞추던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한 번에 키보드 소리도 종이 넘기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하려다 참은 것 같았습니다. 김태준이 그 직원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당혹도 아닌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최성우가 시선을 피해 서류 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강민주는 손 위에 펜을 올려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다면, 아니 2달 전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반박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몸으로 겪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보기로 했습니다. 생산팀에 특근을 요청했고 배송업체에 야간 배송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루가 밀린 상황에서 무엇을 해도 납기를 맞추기는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고 마지막에 김태준 혼자 남았습니다. 불 꺼진 회의실에서 그는 한동안 테이블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업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납기 지연으로 계약 조항 위반 확인되었습니다. 거래처 측에서 이번 건 계약 조건 재협의 요청해 왔습니다. 임원회의가 소집되었고 김태준이 들어가 앉았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고 위약금 규모가 읽혔습니다. 누군가 이번 분기 실적에 직접 영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영업팀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그쪽을 보았습니다. 해당 거래처가 어제 경쟁사 측과 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임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영업팀장이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신성정밀입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계약 실무 담당자는 박정우 씨라고 합니다. 회의실이 굳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김태준은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오른손 검지가 아주 천천히 규칙적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로공단 쪽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 어딘가에 박정우가 오늘도 새 노트를 펼치고 앉아있을 신성정밀 사옥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긴 침묵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임원회의가 끝난 뒤
대성테크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삼삼오오 나갔고 오후에는 키보드 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복도에서 마주쳐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회의실 유리 너머로 두세 명씩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무실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문이라기보다 말의 흐름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번 납기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고 답은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사무실 안을 돌면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지원팀은 시스템 전환을 너무 급하게 밀어붙인 게 문제라고 했고 생산팀은 출고 순서를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했으며 재무팀은 애초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 손가락들이 공통적으로 피해가는 방향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태준 쪽이었습니다. 최성호는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원 보고 자리에서 담당 직원들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으러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한 것으로 주어가 슬쩍 바뀐 말이었습니다. 강민주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잠깐 입을 열었다가 그냥 다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정우에 대한 말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졸 출신, 만년가장, 구식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불리던 그가 이제는 전혀 다른 수식어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꼼꼼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사실 회사 살림을 혼자 다 하고 계셨잖아요. 그 말들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박정우가 있을 때는 아무도 하지 않던 말들이었습니다. 신입 직원 하나가 자기 옆자리 선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과장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선배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며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조용한 분이셨지. 말이 많지 않고 그냥 항상 자기 일하셨어. 근데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더 떠올리듯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사실 그분한테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 말이 나온 뒤로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고 아무도 먼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두 번째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공문이었습니다. 당사와의 거래 조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특유의 반듯한 문장이었지만 읽는 사람에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최성호가 공문을 출력해서 김태준 자리에 가져갔고 김태준이 읽는 동안 최성호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 읽은 김태준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알겠습니다라고만 했고 최성호가 나간 뒤 그는 한동안 그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연달아 두 거래처에서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자 임원들 사이에서도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공개 자리에서 이번 구조조정이 너무 급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고 핵심 인력 검토가 부족했다는 말도 흘러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김태준을 지목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는 듣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사무실에 불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다 나간 뒤 혼자 남아 박정우가 쓰던 컴퓨터 앞에 서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폴더 하나를 열자 파일 목록이 쭉 펼쳐졌고 거래처 이름 하나를 골라 클릭했습니다. 납기 기록, 클레임 내역, 담당자 교체 이력, 결제 조건 변경 히스토리. 스크롤을 내릴수록 내용이 계속 나왔습니다. 다른 거래처 파일을 열어도 마찬가지였고 또 다른 폴더를 열면 그 안에 또 폴더가 있었으며 그 안에 다시 파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텅 빈 사무실 안에서 그의 얼굴 위로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마우스를 쥔 손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른 파일을 클릭했다가 또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것인지 그것을 한 사람이 혼자 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야 손끝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는 모니터를 끄지 않은 채 재킷만 집어들고 나왔고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가 텅 빈 건물 안에서 혼자 크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협력업체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대성테크와 꾸준히 거래하던 부품 협력업체 두 곳이 납품 물량 조정 얘기를 꺼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다음 달 물량을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이었는데 영업팀 입장에서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거래처에서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면 협력업체도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기울면 짐부터 내리려는 것과 같은 이치였죠. 영업팀 과장이 보고서를 들고 최성호 자리로 왔고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최성호가 보고서를 들고 김태준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김태준이 보고서를 읽는 동안 최성호는 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다 읽은 김태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다른 거래처는 이상 없습니까? 라고 물었고 최성호가 잠깐 망설이다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최성호가 자리로 돌아오면서 복도를 지나는데 탕비실 쪽에서 직원들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러다가 또 구조조정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요? 다른 목소리가 낮게 받았습니다. 글쎄요. 이번엔 위에서 잘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최성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자기 자리까지 걸어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모니터를 켜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임원 한 명이 조용히 자기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리에 혼자 앉아 이름 하나와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박정우. 그리고 그 아래 신성정밀이라는 회사 이름. 수첩을 덮어 서랍 안에 넣으면서도 손을 바로 떼지 않았고 서랍 손잡이 위에 손을 얹은 채 잠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직 전화를 걸 생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번호를 적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 차들이 느리게 흘러가고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편안한 조용함이 아니라는 것은 오래 일한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가 터지기 직전에 숨죽인 조용함이었습니다. 수첩 서랍을 닫은 그 임원이 전화를 건 것은 그로부터 사흘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박정우의 핸드폰이 울린 것은 신성정밀 사무실에서 거래처 미팅 자료를 정리하던 오후였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손가락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대성테크 번호였습니다. 그는 2번 울리는 것을 지켜보다가 3번째 울림에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임원 박상도였습니다. 대성테크에서 영업 총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박정우가 20년 동안 몸담아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직접 전화를 걸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박 과장,
나 박상도야. 잘 지내고 있어?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친근하게 시작하려는 것 같았지만 그 친근함이 어색하게 붕 떠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다가 박상도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사정이 좀 어렵게 됐어. 자네도 알다시피 요즘 거래처 쪽에서 여러 문제가 생겨서. 박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도가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네가 있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더라고. 다들 그 얘기를 해. 전화기 너머로 박상도가 숨을 한번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다시 돌아올 생각 없어? 조건은 전보다 훨씬 좋게 맞춰줄 수 있으니까. 박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로공단 쪽 하늘이 흐릿하게 펼쳐져 있었고 건물들 사이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그냥 그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것이 그날의 대답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정우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볼펜이 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래처 현황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손이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천장을 보다가 결국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20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6시 혼자 켜던 형광등, 해마다 같은 문구가 찍혀 돌아오던 인사평 가서 팀장이 자기 이름을 달고 임원에게 올리던 보고서,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를 건너뛰던 그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 봉투를 받아들던 날, 빗속을 우산 없이 걸어 나오던 그 길, 그 기억들이 선명하게, 그러나 이상하게 차분하게 올라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우는 지금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오래된 피로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다 겪어버린 것들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아프지는 않은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이틀 뒤, 이번엔 최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박정우는 신성정밀 거래처 담당자와 미팅을 마치고 막 자리로 돌아오던 참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가 받았습니다. 정우 씨, 나야. 잘 지내고 있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박상도보다 더 낮고 더 불편한 목소리였습니다. 20년을 같은 팀에서 일했고 누구보다 자주 얼굴을 마주쳤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목소리는 그 20년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정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최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직급도 올리고 대우도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본부장님도 검토하고 계시고. 본부장님도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에 박정우는 아무 표정 없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 검토가 얼마나 진심인지 아니면 얼마나 다급함에서 나온 것인지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성우가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근데 너무 오래 걸리면 곤란하니까라고 덧붙였고 그 말 끝에 어색한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정우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면 곤란하다는 말. 자기들이 필요할 때 불러놓고 그쪽 사정에 맞춰달라는 말이었습니다. 20년 동안도 늘 그랬습니다. 회사 사정이 먼저였고 박정우의 사정은 언제나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박정우는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두워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불을 켜는 것도 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지면서 창밖 가로등 불빛이 유리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을 보다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하나는 대성테크 사무실이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낡은 책상, 20년 동안 닳도록 앉았던 의자,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던 그 회의실. 다른 하나는 신성정밀 면접 자리였습니다. 장성민이 학교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현장에서 뭘 해결해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질문을 받았다고 느꼈던 그 순간, 그리고 첫 출근 날 직원이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을 때 어색함과 낯설미 함께 밀려왔던 그 아침. 두 장면 사이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정우는 장성민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서자 장성민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박정우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리고 대성테크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을, 돌아오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장성민은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우가 말을 마치자 잠깐 침묵이 흘렀고 장성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거절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요. 장성민이 박정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정우는 박상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박상도가 받았습니다. 박 과장, 생각해봤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있는 곳에서 계속 일하려고 합니다.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래,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 뒤로 박상도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 알겠어. 잘 지내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최성호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지 않은 문자였습니다. 팀장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를 인정해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 아래로 공단 건물들이 낮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오후에 확인해야 할 거래처 납기 일정이 3건 남아 있었습니다. 볼펜을 집어드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적어야 할 것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돌아갈 곳을 끊어낸 것이 서운하거나 아쉬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담담한 것인지 그것은 본인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볼펜이 노트 위를 미끄러지는 감촉이 손끝에 분명하게 느껴졌고 그 감촉이 지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볼펜이 노트 위를 미끄러지는 그 감촉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박정우가 신성정밀의 자리를 잡은 지 3달이 지나면서 회사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변화였습니다. 거래처 연락이 하루씩 빨라졌고 납기 확인 전화가 줄어들었으며 정산 오류가 한 건씩 사라져갔습니다. 박정우가 출근 첫날부터 거래처 하나하나를 직접 전화로 확인하고 담당자 이름을 다시 익히고
납기 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한 덕분이었습니다. 화려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손으로 짚어가며 하나씩 맞추는 것이었죠. 석 달째 되던 주 신성정밀에 작지 않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공을 들이던 거래처 한 곳에서 신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중견 규모의 자동차 부품 조립업체였는데 업계에서 까다롭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담당자가 2번 바뀌는 동안에도 박정우는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새 담당자가 올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납기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먼저 물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날 오후 거래처 담당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 팀장님 덕분에 이번 건 마음 편하게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정우는 그 문자를 읽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별다른 표정이 없었지만 손가락이 잠깐 화면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계약을 시작으로 2번째, 3번째 신규 거래처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3곳 모두 박정우가 직접 관계를 쌓아온 곳들이었습니다. 대성테크 시절부터 알던 담당자가 있는 곳도 있었고 신성정밀에 온 뒤 새로 연락을 튼 곳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박정우가 한번 연락을 잡으면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성민이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한 것은 3번째 계약이 성사된 지 며칠 뒤였습니다. 회의실이라고 해도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직원 10명 남짓이 둘러앉았고 장성민이 앞에 서서 이번 분기 실적을 짚어 나갔습니다. 신규 거래처 3곳, 기존 거래처 납기 준수율 향상, 정산 오류 건수 감소. 숫자들이 하나씩 언급될 때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성민이 말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박정우 팀장님 덕분입니다. 오셔서 석 달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들 잘 따라주셨고 박 팀장님이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박정우는 테이블 끝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성민의 말이 끝나자 직원들이 그쪽을 보았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살짝 안으로 모이는 동작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자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무렵 대성테크에서는 다른 종류의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분기 실적 보고 자리였는데 테이블 위에 펼쳐진 숫자들이 지난 분기와 비교해서 뚜렷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거래처 2곳과의 계약이 조건 변경으로 사실상 축소되었고 신규 계약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이번 하반기 목표치 달성이 어렵겠다고 말했고 그 말 뒤로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김태주는 자료를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구조 재편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임원 2명이 나란히 걸어가며 낮은 소리로 말을 나눴습니다. 처음 구조조정 때 그 결정이 문제였던 거죠. 다른 임원이 짧게 받았습니다. 고졸은 필요 없다고 하셨던 분이 결국 이렇게 되셨네요. 2 사람 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 말이 흘러나왔고 흘러갔습니다. 한편 신성정밀에서는 박정우가 만든 거래처 관리 매뉴얼이 회사 표준 문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박정우 혼자 쓰는 문서였습니다. 거래처마다 담당자 이름, 직통번호, 납기 조건, 특이사항, 결제 일정을 한 페이지에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대성테크 시절 수첩에 손으로 적어오던 것을 이번엔 직원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파일로 만든 것이었죠.
장성민이 그것을 보고 앞으로 거래처 관리는 이 형식대로 하죠라고 말했고 직원들이 하나씩 자기 거래처 내용을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가 대성테크에서 혼자 머릿속에 넣어두었던 것들이 여기서는 모두가 공유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신입 직원 하나가 매뉴얼을 보다가 박정우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거래처 담당자 생일도 여기 적어야 합니까? 박정우가 잠깐 그 직원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면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꼭 챙기진 않아도 알고 있으면 다르거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에 항목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박정우는 그 모습을 보다가 자기 노트로 눈을 돌렸습니다. 오래전 수첩에 별표를 그려두던 그 습관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파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성테크에서 두 번째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처럼 돌았습니다. 실적이 계속 내려앉아 내부에서 인력 재편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엔 위쪽부터 손을 봐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민주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 자기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박정우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과장님, 저 민준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 한번 드려도 될까요? 박정우에게 그 문자가 도착한 것은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문자를 읽고 나서 잠깐 있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연락해요. 퇴근길 버스 안 박정우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로가 흘러가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면서 창유리 위로 번졌습니다. 버스가 신호에 걸려 잠깐 멈추었을 때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에서 무언가가 조금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아마도 20년쯤 얹혀 있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불빛들이 창 위로 다시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고 자리에 앉은 뒤 박정우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 노트였습니다. 대성테크에서 20년 동안 써온 낡은 수첩이 아니라 신성정밀 첫날 새로 시작한 노트였습니다. 페이지를 펼치니 거래처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 담당자 이름과 메모들이 가지런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손으로 같은 방식으로 적어온 것들이었지만 이것은 낡지 않았습니다. 아직 채워가는 중이었습니다. 볼펜을 집어들고 오늘 확인한 내용을 한 줄씩 덧붙여 나갔습니다. 손끝에 볼펜이 닿는 감촉,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 잉크가 번지지 않고 선명하게 찍히는 글자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필요 없던 건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끝내 갖지 못한 회사는 자신이 내쫓은 사람이 남긴 빈자리를 여전히 메우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노트 위 볼펜이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박정우의 이야기였습니다.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20년을 짓밟혔지만 그는 끝내 자기 값을 증명해냈습니다. 소리 높여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방식대로 다시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온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